예, 플랫폼 성공 법칙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플랫폼 성공 법칙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플랫폼을 시작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가입자 수를 많이 늘릴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은 일관적인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라인에 부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사실 개념적으로 보면 두 개의 그룹을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첫 번째 그룹 1이 있고 그룹 2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쿠팡과 같은 이제 온라인 소매상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온라인 시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제 오픈마켓의 역할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쿠팡이 파는 물건 중에서 상당 부분, 그때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40%가 넘는 부분이 제3자가 파는 물건에서부터 나온다고 돼 있었거든요. 매출 금액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쿠팡이라는 것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플랫폼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한쪽 그룹에서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쿠팡처럼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로부터 제품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아니면 뭐 매출 금액에 따라서 다른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소비자로부터는 특정 수수료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멤버십비를 내면은 그 로켓 배송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 이외에 멤버십비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멤버십비가 항상 있지는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양쪽 면이 생길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 면, 두 번째 면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양면 시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two-sided market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떻게 보면은 각 그룹 사이에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판매자 그룹의 입장에서는 소비자 그룹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까 효용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더 많은 판매자가 이 플랫폼에 가입을 할수록 더 다양한 제품을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더 높은 효용을 느낄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 1이 느끼는 효용이 그룹 2의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커질 때 우리가 그룹 2가 그룹 1의 양의 그룹 간 네트워크 효과를 발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그룹 간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편으로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장밋빛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어느 한쪽 그룹이 성장하게 되면 다른 한쪽 그룹을 끌어모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다른 한쪽 그룹이 성장으로 인해서 또 다시 원래 그룹 사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점 이제 서로 그룹이 커지면서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이 멤버십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물론 그룹 간의 네트워크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룹 내부의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이제 그룹 간 네트워크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그룹 간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양쪽 그룹 중에서 어느 한쪽 그룹이라도 일정 부분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사실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당장 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베이가 그랬었고요.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였고 우버도 마찬가지였고, 기존의 온라인 상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는 없었죠.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는 뭐 벼룩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든지, 뭐 예전에 따지면 뭐 이렇게 뭐 블랙팀 보드 같은 데 올려가지고 중고 부품을 거래할 수는 있었지만, 이베이처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제약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리고 게다가 이제 경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적절한 가격이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은 없었던 것이죠. 에어비앤비는 어떤 걸 했었죠? 호텔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제 기존의 숙박 시설이 제공하지 못하던 그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직접 그 지역의 가정집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한 것이죠. 물론 이제 에어비앤비가 맨 처음 시작을 할 때는 특정 이제 지역에 뭐 학회 같은 것이 열리게 되면 사실 그 지역의 호텔들이 다 이제 부킹이 끝나고, 그러면은 막상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여행객들이 있을 텐데, 그 여행객들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면서 아마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요.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다른 여행객과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가져온 것이죠. 우버는 내가 자동차만 있으면 내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그 중개 서비스가 꼭 필요하다는,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할 때, 한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그룹의 참여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스타 플레이어를 이용하는 것이죠. 비디오 게임기 시장에는 우리가 아는 크게 세 기업이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그리고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닌텐도의 뭐 위, 스위치 같은 제품들이 있죠. 이제 시기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닌텐도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을 했고, 2000년대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는 아니죠, 비디오 게임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엑스박스가 헤일로라는 그런 이제 독점 타이틀을 통해서 이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사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는 서로 게임 스타일이 비슷하거든요. 닌텐도는 약간 달랐죠. 그래서 내가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게이머라도 지금 막 새로 나온 엑스박스에 저 게임을 하고 싶으면 엑스박스를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독점적인 계약을 공급자와 맺게 되면 그 플랫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멀티 호밍이 늘어나게 돼서 그 플랫폼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플랫폼 서비스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이제 사용자를 어떻게 보면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카카오톡이 그랬었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그 하버드라는 대학 내에서 학생들이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은 친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점점 이제 다른 대학교를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는 대학교를 넘어서서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성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었죠. 티맵 같은 경우에도 꽤 오랫동안 내비게이션 서비스로만 존재를 했었죠.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그 SK텔레콤이 티맵을 어떻게 보면 자사의 고객을 늘리고자 하는, 아니면은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의 킬러 서비스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 티맵을 이제 다른 통신사 사용자들한테 이제 공유하던 시기가 좀 늦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다른 이제 통신사 서비스 시장에도 개방을 하기 시작했고, 공짜로 개방을 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이제 유료였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용자를 많이 확보를 하게 됐고, 그 수많은 내비게이션 사용자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되게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끌어모은, 어떻게 보면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의 그룹을 차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서 나왔던 그룹 1과 그룹 2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룹 또는 두 번째 그룹 어느 한쪽 그룹이라도 확보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수순으로 가는 것은 훨씬 쉬울 수밖에 없죠. 그죠? 예를 들면 티맵 같은 경우에 그 티맵 점수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티맵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용자 그룹을 토대로 보험회사를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나중에는 정말 궁극적으로는 이 티맵의 점수, 어떻게 보면 운전 점수,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죠. 뭐 급정거를 얼마나 했는지, 아니면 그 값을 얼마나 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종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운전자에 맞는 서비스를, 특히 이제 보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좀 더 세분화된 가격까지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정말 이제 티맵 사용자들하고 보험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겠죠. 자,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하다 보면 어쨌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하나는 멀티 호밍이라는 개념이에요. 멀티 호밍이라는 것은 뭐 소비자가 됐건 아니면 판매자가 됐건 어느 한쪽 그룹이 여러 개의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싱글 호밍은 반대로 어느 하나의 플랫폼만을 이용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소비자가 싱글 호밍을 하는 시장에서는 새로운 신규 플랫폼이 들어갔을 때 멀티 호밍을 할 만한 여지를 충분히 주지 못하면 그 신규 플랫폼이 기존 플랫폼과의 경쟁에 살아남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기존 플랫폼은 굉장히 큰 사용자 그룹을 가지고 있는 데 비해서 신규 플랫폼은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소비자로 끌어모을 수 있는 판매자 그룹도 사이즈가 작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 소비자로 하여금 원래 기존 플랫폼을 쓰고 있던 소비자가 새로 나온 신규 플랫폼을 이용할 만한 가치가 없으면 사실은 이용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독점 계약을 맺어서 멀티 호밍 유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지 못하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멀티 호밍을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경우에 있어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심 있고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 관계자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사실은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멀티 호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시장에 존재하는 소비자들이 멀티 호밍을 할 여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제공하는 플랫폼이 멀티 호밍을 할 만한 충분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멀티 호밍과 연관지어서 멀티 호밍 유도를 하려면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한국형 윈도우즈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할지라도 그 한국형 윈도우즈는 잘 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윈도우즈를 잘 쓰고 있는 사람들, 소비자들이 새로운 윈도우즈와 비슷한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그 제품을 쓰려고 하면 사실은 공짜가 아니거든요. 새로운 시스템을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컴퓨터에다가 그 OS를 설치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내가 시간을 들여서, 또 위험 요소도 있을 텐데 혹시나 설치를 하다가 내 컴퓨터가 중간에 그 프리즈가 돼가지고 멈춰가지고 혹시 내 컴퓨터를 다시 포맷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지? 되게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거를 설치해서 테스트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새로운 가치를, 뭔가 윈도우즈가 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도 플랫폼은 지금 이제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용자들을 이미 가지고 있죠. 뭐 소비자들, 판매자건. 이 두 그룹 간의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AI를 통해서 가능할 수가 있죠. 뭐 이미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플랫폼들을 보게 되면 콘텐츠라든지 제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추천 서비스가 사실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이미 AI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기존의 선도 플랫폼 중에서 이런 AI 도입에 약간 소극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굉장히 많은 수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어. 뭐 소비자도 있고 판매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AI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두 그룹 간의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우리는 튼튼해.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사실 신규 플랫폼이 AI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신규 플랫폼으로의 멀티 호밍이 가능해지고 그러면 선도 플랫폼의 어떻게 보면은 강점이 조금씩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선도 플랫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항상 비활성 사용자의 증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사용자의 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사용자들이 얼마만큼 서로 인터랙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뭐 지금은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페이스북이 중간에 이제 인스타그램 인수를 했죠. 근데 저는 이제 페이스북이 만약에 인스타그램 인수하지 않았으면 정말 지금 되게 위기였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만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을 저는 잘 보지를 못했어요.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인스타그램을 쓰는 젊은 친구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아마 사용자 수준으로는 여전히 많을 거예요. 글로벌하게 보면. 하지만 정말 액티브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링크드인이라든지 다른 이제 소셜 미디어 서비스로 많이 넘어갔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장기적으로 시간이 한 뭐 5년, 10년 지나면 메타의 페이스북은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도 플랫폼은 항상 비활성 사용자의 증가를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앞문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